가짜 주소 등록하고 성범죄. 송 기자, 이건 진짜 이 JTBC 단독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사건인데 정말 황당하기가 그지없습니다, 이거. 네, 저희가 가장 먼저 전해드린 사건인데요. 서울 동대문구에서 3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찬 채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. 이 30대 남성은 아르바이트를 시켜주겠다.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이 여성을 유인했는데요.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불러서 성폭행을 했습니다. 이 여성은 익명 채팅방에서 만나서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유인한 걸로 알려졌는데요. 이 가해자는 2009년에 미성년자들을 성폭행해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. 자, 교수님, 집으로 불러서 이런 짓을 했다는 거는 진짜 이 전자발찌 제도의 정말 가장 약점을 딱 때린 거 아닙니까, 이거? 허를 찔른 거죠. 예. 다시 말해서 이 남성 같은 경우가 쉽게 말씀드리면 목표물을 향해서 이동을 했다면 그것이 포착이 됐을 텐데 아하. 자기가 있는 쪽으로 목표물인 그 여성을 그 공간으로 유인했다는 예. 거죠. 그래서 지금 이제 집 밖으로 나가게 된다면 이제 보호관찰관이나 이런 분들이 감시를 할 수 있지만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집을 범행 장소로 만약에 선택을 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됐는지를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. 예. 자, 박 변호사님. 근데 이게 또 조금 더 들어가서 봤더니 당국의 관리 부실이 또 드러났죠. 그렇죠. 뭐 전자발찌는 전자발찌대로 뭐 신고가 됐지만 문제가 주소지 등록을 해야 됩니다. 왜냐하면 성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정보를 신상 정보를 공개하라고 명령을 받았거든요. 근데 이 사람이 이걸 신청하는 과정에서 신고하는 곳이 지금 있는 동대문구가 아니라 이 중랑구에 신청을 했습니다. 신고를 했습니다. 자기 사는 곳하고 다른 곳을 신고를 했고요. 그래서 이 공개를 어디서 하냐면 이 알림 사이트가 있어요. 성범죄자 알림 이 사이트. 그 사이트 보면 이 사람의 주소지가 중랑구로 좀 공개돼 있습니다. 예. 그렇다면 동대문에 사는 사람도 이 사람 전혀 알 수가 없죠. 당연하죠. 이런 게 관리 허점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일단 이 사람이 이 이자가 2009년, 2010년에 미성년자 3명을 5차례에 걸쳐서 성폭행해서 징역 6년 실형을 받고 나온 건데요. 저는 솔직히 여기서부터가 문제였다고 봅니다. 저런 짓을 하고 징역 6년밖에 안 받았어요. 자, 뭐가 됐든 백 변호사님. 아니 자기 원래 집은 중랑구에 등록을 해놓고 실제 살기는 동대문구에 살았다. 네.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? 사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가장 큰 문제가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은 이 성범죄자가 거기 사는 줄 모르잖아요. 몰랐어요. 안 오니까.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습니다. 경찰이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이제 실거주자를 확인한다고 하는데 3개월 전에 보니까 저 중랑구에 반지하로 들어간 걸 보고 경찰은 중랑구가 주소라고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.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돼요. 법무부는 어쨌건 동대문구에 사는 걸 결국 어떤 방식으로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. 법무부가 경찰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. 법무부 측에서는 그거 저 사는 데가 중랑구가 아니고 동대문구 같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라. 예. 근데 이게 공식적인 그 문서화된 요청이 아니라 그렇게 그냥 알렸다는 겁니다. 근데 이제 문제는 경찰은 그렇게 요청을 받은 적도 없다. 아이고.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가 지금 뭐 법무부 따로 경찰 따로 그다음에 또 지금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는 여가부에서 운영합니다. 아이고. 다 다르잖아요. 세상에. 그러니까 뭔가 이 공조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이 현상으로만으로도 단적으로 볼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교수님, 이게 관련 기관이 한 곳에서야 뭐가 좀 유기적으로 될 텐데 서로 다 이 관할하는 데가 다르면 이게 협조가 되겠습니까? 이거 제대로? 이런 문제가 그동안 계속 지적이 되어 왔었어요. 처음 나온 건 아니고. 그리고 그래요? 이제 지난번에 이제 강융성 사건과 거의 동일한 현상 아니겠습니까?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면서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좀 긍정적인 측면은 관리상의 문제점이 이렇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사실인데요. 경찰에서는 이 법무부에서 GPS가 동대문으로 찍혀가지고 활동 반경을 그쪽으로 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한테는 통보를 갖다 해준 게 없다.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법무부로부터 일단 이런 것을 통보를 하려면요, 그냥 뭐 이렇게 전화상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명쾌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들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. 그러니까 공문이라든가 전화라든가 이런 어떤 어떤 증거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또 나중에 찾아보니까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이라고 해서 KICS라고 있어요.
거기에도 입력이 안 돼 있다라고 하면은 이 법무부하고 경찰 간에 있어서의 그 어떤 그 말의 신빙성은 법무부보다는 경찰이 좀 더 있다라고 봅니다. 아니 이게 진짜 지금 신상정보 이 대상자만 성범죄 이 대상자만 서울에 493명이고요. 전국에 3,500명입니다. 근데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고 한다면은 이게 뭐 어디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이거 어떡합니까? 시한폭탄이에요, 시한폭탄. 자, 송 기자, 근데 네. 이 관리 허술 문제가 이것뿐만이 아니라면서요. 네, 그러니까 이게 있는 이유가 내 근처에 혹시 성범죄자가 있나 이걸 찾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인데 이 지도가 있습니다. 지도를 찾아보면 내 근처에 있는지 알아볼 수가 있는데 이 지도가 2016년 이후에 업데이트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서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지적이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근처에 성범죄가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. 지금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이 성범죄자의 실제 거주지가 엉뚱한 곳으로 기재된 경우가 있었고요. 또 한 경우에는 성범죄자 집 옆에 이제 오피스 빌딩이 들어선 걸로 지도에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17층 규모의 대형 호텔이 영업 중인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. 일단 지금 이런 그 난맥상에 대해서 관계기관은 뭐라고 해명을 하나요? 사실 이건 거의 코미디 수준입니다. 제가 아까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 누가 관련됐죠? 여가부. 여성가부 가족부 관련됐죠? 근데 그 알림이 지도는 국토부에서 관리합니다. 아이고, 여가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세상에, 그래서 어떻게 이 지도의 업데이트 일정은 국토부가 잘 알 거예요. 그럼 이제 당연히 국토부에 문의를 했겠죠? 예.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참 이상하네요. 2016년까지는 업데이트가 잘 됐는데 그 이후에는 업데이트가 안 됐고 업데이트가 안 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근데 그걸 자기들이 모르면 누가 알아요, 그걸? 2020년도 아니고 2016년이에요. 2016년까지는 업데이트가 잘 됐는데 그 이후에는 안 되네요? 이게 대답입니까? 이야, 이거 진짜. 자, 박 변호사님. 네, 강윤성 얘기 잠깐 해보면 네네. 이자는 아예 이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 등록도 안 됐었다면서요? 네, 맞습니다. 누가 접속을 해봤어요.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 이 강윤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니까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. 지금 말한 것처럼 몇 군데에서 기관을 달리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. 각자 공유하거나 통보하지 않는 이 시스템이 가장 문제예요. 말씀처럼 보호관찰, 위치추적, 전자발찌 이거는 법무부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. 또 형사사법시스템 킥스에서는 또 재판 관련된 어떤 주소라든지 그게 있고 여가부에서 지금 신상정보 등록 이걸 하고 있거든요. 이 다 다르다 보니까 업그레이드도 늦고 공유도 안 되고 아마 세 군데 다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. 강윤성도 마찬가지로 아마 업데이트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달리 지금 됐던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교수님, 지금 요즘 워낙 이 무슨 강윤성이든 뭐든 이런 사건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마다 진짜 딸 자식 무서워서 못 키우겠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지금 있어요. 근데 이렇게 무슨 2016년 이후에 글쎄요 저희도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.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정말? 우리나라 그동안에 공무원들 엄청 많이 늘렸잖아요. 공무원들 엄청 늘어났잖아요. 그런데 이제 기관별로 기본적인 그 부처 이기주의가 있고요. 그다음에 자기들 업무 이외에는 관심이 없어요. 그러다가 나중에 터지면은 우리 소관 아니다라고 책임 전가하는 이런 것들 이번 기회에 한번 다시 정립을 하고요. 뭔가 방향 설정을 해야 될 그럴 시점이라고 봅니다. 그렇군요. 자, 제가 짧게만 하나 더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. 이건 뭐 이 전자발찌와 뭐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건데 최근에 이 경찰청 인권위원회라는 조직이 있답니다. 여기서 이 정기 회의를 했는데 이 강윤성 신상 공개가 있고 난 직후에 정기 회의를 했나 봐요. 경찰청 인권위원회가. 자, 그런데 신상 공개 이게 인권 침해 심각한 우려가 있다. 이런 결론을 내렸답니다. 그러면서 김창룡 경찰청장한테 이거 정말 호송 과정이나 검찰 이 송치 과정에서 이 피의자들 기자들 앞에서 얼굴 드러나지 않게 꼭 2차 피해 그 가족들한테까지 2차 피해가 없게끔 이거 정말 확실하게 인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반의 어떤 뭐 대처를 해달라 그러면서 심각한 우려를 전한다고 했대요. 아니 뭐 경찰청 인권위원회란 그 기구의 역할이 그런 거인 것까지는 인정하는데
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이런 얘기를 할 상황입니까 이게? 근데 저는 항상 그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피의자의 인권에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시해야 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이걸 중시하는 건 제가 이해가 되지만 근데 피해자 가족 인권은 뭔가요? 왜 거기에 관련된 인권 얘기를 잘 나오지 않는지 모르겠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피의자 아무나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이 중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를 위주로 공개를 하는데 그것마저도 사실 저희가 얘기할 때 이게 언론에서 관심 가지고 공개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개하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더 크다라고 저희가 계속 지적을 해드렸는데 이 와중에 공개돼 있는 이 지금 신상 공개된 과정에서 더 피의자의 인권의 침해가 없는 방향으로 각별히 조심하라고 하는 건 모르겠습니다. 물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분들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의 법감정과는 조금 동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제가 이거 좀 너무 좀 기사를 보고 화가 나서 그냥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첫 번째 사건 이렇게 마무리하고요.